12.12 군사반란, 12.12 사태를 좀 좁게 보면은 그냥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체포하는 그냥 군대 내 하극상이자 군사반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12 군사반란을 조금만 더 넓게 보면 결국엔 전두환 정권, 즉 제5공화국이 시작되는 실질적 그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월 12일을 맞아서 전두환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1979년 12월 12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라는 걸 알기 전에 12.12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굳이 배경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것까지 알아야 좀 더 아는 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12 사태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같은 해 10월 26일에 있었던 12.16 사태죠. 12.16 사태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에요. 그죠? 박정희 정권의 당시 2인자였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권력 핵심 멤버들끼리 하는 궁정동 안가의 회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도 죽인 뭐 그런 사건이 되겠죠. 이게 왜 12.12 사태의 배경이 되느냐? 바로 권력 공백이라는 측면입니다. 독재 정권에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정권 내의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에 독재 정권은 독재자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독재자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사망을 했을 경우 그 차순위에 있는 권력자가 권력을 양도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누가 2인자가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2.16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정권의 2인자였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정권의 1인자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신과 라이벌이었던 차지철 경호실장도 살해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 권력은 결국에는 김재규만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도 결국에는 어리버리를 타다가 체포되고 나중에는 사형도 당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을 떡주무르듯이 줄물렀던 대한민국 권력 최상위 3인이 다 같이 날아간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명이 다 날아간 이후에 결국엔 대통령 자리는 최규하 국무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요. 막상 최규하 국무총리도 이 공무원 출신, 즉 정통 관료 출신이라서 이후에 정국에서 허수아비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2.16 사태가 다른 대통령 시해 사건, 다른 쿠데타랑 다른 부분은 바로 이 권력 공백 측면에서 있는 겁니다. 즉 12.16 사건, 12.16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시기가 되었다는 걸 말해주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회라는 군대 내 사조직입니다. 다른 공적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이 군대에서는 특히나 비밀 조직, 사조직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에서는 어떤 부대, 그러니까는 조직이 있고 계급이 있고 상명하복이라는 뚜렷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밀 사조직이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11기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 출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의 성적 우수자들을 모아서 비밀 사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이 6.25 전쟁이 터진 1950년에 처음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육군사관학교의 11기는요, 다른 기수랑은 조금 다른 기수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국군이 창설된 이래, 그리고 육군사관학교가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4년제 정규 교육과정을 받은 기수가 바로 이 육사 11기입니다. 그래서
육사 11기생들은 그 특유의 우리가 실질적인 육사 1기 아니냐라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61년 5.16 쿠데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전두환을 비롯해서 육사 11기생들을 중심으로 군사정변에 찬성하는 여론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은 기존 군부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각 기수별로 10명 남짓이고요. 비밀리에 가입하는 이 하나회 혜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급과 보직에 대한 혜택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진급을 했기 때문에 그 앞기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인사 적체가 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기수들인데요. 이 하나회는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진급도 빨랐고 좋은 보직을 서로 서도배들끼리 물려주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1980년이 됐습니다. 12.12 사태의 주동자들인 하나회 핵심 멤버들은 과연 어떤 보직에 있었을지 한번 볼까요? 하나회의 넘버원 전두환 소장은 국가보안사령관, 즉 국군 내의 모든 정보를 관할하는 부대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군 기무사령부,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이랑 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나회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소장은요, 9사단장을 맡습니다. 9사단장은 지금으로 치면 백마부대라고 불리고 있는 그 메이커 부대죠. 파주와 경기도 일산 일대를 맡고 있는 최전방 부대, 최정예 부대의 사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특수 임무를 맡게 되는 이 공수여단, 수도권에만 4개가 있었거든요. 그 4개 공수여단 중에 3개 여단의 여단장을 바로 하나의 멤버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수도방위사령부인데 이 수경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어를 맡고 있는 정예부대가 그 당시에는 30경비단과 33경비단장입니다. 이 30경비단과 33경비단의 단장도 다 하나의 멤버였습니다. 4스타 그리고 3스타, 그러니까 대장과 중장의 수두룩뻑뻑한 대한민국 국군 안에서 어떻게 2스타 몇 명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12.6 사태로 인한 권력 공백, 그리고 하나회라는 군대 내 후계 조직, 이 두 가지 배경이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제2의 군사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 12.12 사태의 배경을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숨은 트랙, 히든 트랙이 있습니다. 2가지 배경을 12.12 군사반란으로 이끌게 해준 하나의 촉매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계엄령이라는 개념입니다. 계엄령은요, 보통 국가 전시 상황이거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계엄령은 말 그대로 국가를 군대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한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전 군이 치안과 행정, 사법을 관할하게 되는 거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되고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을 때 계엄사령관은 바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승화 참모총장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전체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전국을 이끌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바로 전두환의 등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군에서 모든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보안사령관, 그러니까 전두환 소장의 당시 지휘였는데요. 이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계엄사령부 직속에 있는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습니다. 합수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합수부장을 맡게 되면서 12.6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이게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청와대 경호실장이 죽고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이 죽은 상황에서 12.6 사태 수사를 이유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 등 수사라든지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막강한 지위에 오르면서 실제로 군부 내에서는 굉장한 큰 실력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합수부장은요, 그냥 자신의 위치에만 만족하고 머물렀던 게 아니라 자신의 비밀 조직이었던 하나회와 그리고 합수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더 큰 권력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넘버원이 된 정승화 계엄사령관과 더 큰 권력을 꿈꾸는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의 대결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